O2O라고 아시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접목해서 만들어지는 이 O2O 시장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O2O 하면 말 그대로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유통비용이 저렴한 이 온라인의 장점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이 오프라인의 이 장점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O2O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용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략하게 O2O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즘 스마트폰 보급률이 너무 늘어나면서 이 O2O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O2O가 무엇인지부터 그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인류가 경험해온 어떤 혁명이라는 건 몇 번 있었죠. 신석기 혁명, 그리고 제조업이 막 바람이 불었던 산업혁명, 네. 그리고 지금 정보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정보혁명을 또 4단계로 나눠보면 첫 번째가 PC,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화되었던 2007년도 모바일 시대, 그리고 지금 와서는 저는 O2O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의 보급이 막 확산이 되면서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는 여러분들 손끝에서 오프라인의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거대한 리모컨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부가가치가 스마트폰의 앱 서비스로 막 빨려 들어가는 현상, 이걸 바로 이제 O2O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됐습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그리고 한국에서는 쿠팡,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직방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죠. 네. 일단 우리나라도 O2O 마케팅이 지금 필두로 시장이 상당히 좀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O2O 시장 하면 미국과 중국이 양분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O2O 공룡들, 아마존, 또 알리바바나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자, 이런 O2O 시장의 공룡들의 이 진출 현황과 전망들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O2O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쿠팡이 오프라인 물류센터, 그리고 쿠팡맨 이렇게 채용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마존은 10년 전 이미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풀필먼트 센터라고 오프라인 물류센터를 계속 확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작년 기점으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월마트 세계 최대 유통 물류센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마트의 매장 면적보다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의 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작년에 이루어진 게 아마존이 월마트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고 월마트의 월튼 가문이 갖고 있는 부가 그대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게 넘어가는 현상이 이루어지게 됐죠. 네.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지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갑부 순위로 네. 세계 넘버 4, 네. 그리고 미국에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다음으로 3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 O2O의 파급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현금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오프라인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이제 오프라인이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가장 리딩하는 국가는 지금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하지만 또 이제 봤을 때 가장 오프라인의 파급력, 파괴력이 큰 나라는 어딜까 생각하면 오프라인이 가장 비효율적으로 거대한 나라입니다. 네. 바로 성장성이 가장 높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리바바, 텐센트를 바라보는 거고요. 알리바바는 2년 전에 상장을 했지만 지금 계속 상장 이후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글을 하나 쓰고 왔는데,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연간 대비해서 30% 성장했어요. 현금력은 지금 2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중국에서 아마존이 했던 그 기술적인 변화, 그리고 O2O 혁명을 중국에서 이뤄낸 것이죠. 지금 알리바바는 중국의 농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도 온라인으로 연결시킨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11일 광군제 때 알리바바가 오프라인 온라인을 연결을 해가지고
판매한 금액이 15조 원입니다. 하루 만에. 네.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동원됐던 그 배송맨들의 숫자가 150만 명입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네. 상당했네요. 엄청나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변화들이 시진핑 정권 차원에서 인터넷 플러스라는 이 시진핑 정권의 뉴딜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의 일환으로서 오토 산업을 엄청나게 집중 육성하고 있고 또 리커창 총리가 주장하는 만인의 창업 이 부분에서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오토 산업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인데 최근에 또 나타난 우려는 중국 오토 산업에 너무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또 동일한 서비스에 너무 많은 창업가들이 몰리는 거예요. 진짜 만인의 창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달려든 거죠. 그래서 좀 포화 상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 미국 다 마찬가지로 오토 산업이 계속 확장은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눈여겨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오토라는 게 정말 우리 생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침투가 되어 있잖아요. 네. 뭐 음식 배달, 네. 뭐 호텔, 뭐 숙박 같은 거 예약도 그렇고, 집 청소. 택시도 그렇고요. 네. 뭐 이런 분야에 많이 이제 진출이 돼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진출 현황 한번 짚어볼까요? 예, 사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쿠팡을 들 수 있습니다. 쿠팡 작년에 1.2조 원을 소프트뱅크에서 자본 조달을 했고요. 투자 유치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그 정도 수준의 투자 유치를 한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비상장 또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그래서 한국의 다양한 지역에 오프라인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모바일 전자상거래에서 1등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그래서 쿠팡의 어떤 이 로켓 배송 그리고 오프라인 물류센터를 활용하고 택배 차량을 직접 매입을 해서 그리고 쿠팡맨들을 수만 명을 고용을 하는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결국은 온라인의 소비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주려주는 전략으로서 오프라인에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의 물류 유통 산업에 있는 이제 대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신격호 회장이 롯데그룹에 이제 앞으로 쿠팡을 연구를 해야 된다. 쿠팡이 우리의 먹거리를 이제 해칠 수도 있다. 경쟁자로 선언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오프라인 물류나 유통 부분에 있어서 쿠팡이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보여주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직방을 또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부동산 오토 앱으로 이제 가장 점유율이 높은데 다운로드 수가 1000만이 넘어갑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원룸을 알아보는데 발품 팔아서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서 사진도 미리 보고 도면도 보고 미리 다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매월 수백만 명의 사용자가 찾아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기업 가치 2천억 넘게 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택시 이것도 그쵸. 짚어봐야죠. 예, 카카오 택시는 아마 가장 친숙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써보시면 알겠지만 딱 뭐 기사님 사진부터 해서 차 번호 그리고 차가 어디서 어디까지 온다까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카카오 택시가 우리는 신선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서비스의 원조 기업은 사실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띠디콰이디가 이 모든 시도를 더 먼저 했고요. 6개월, 8개월 앞서서 시도를 했고 지금 띠디콰이디는 더 앞서가 있습니다. 간편 결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릴 때 결제를 안 하셔도 돼요. 카드를 안 대도 되고 심지어 타가지고 은행이나 보험사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설명서를 막 보잖아요. 광고를 보면 택시비가 깎입니다. 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떻게 보면 오토 산업이 핀테크나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부분이 중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카카오 택시가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그런데 다양한 핀테크와 이런 다양한 산업들과 연계돼서 접목이 됐을 때 그것들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급격히 증대시켜주면 결국 이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정말 이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 대륙의 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O2O 시장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좀 있잖아요. 네, 지원과 규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제일 그 어려운 측면이 이 부분인데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논쟁적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는 이미 있는 기득권, 이미 있는 어떤 기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이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한테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불안감 그리고 불만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특성을 교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란적인 혁신, disruptive한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 되게 긍정적인 어휘로 쓰여요. 근데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이 교란적이라는 이 개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헤이딜러, 콜버스 이런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공청회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여론도 조성이 되고 하는데요. 근데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대세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은 일부분 교란적인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새로운 오토 산업 그 리딩하는 스타트업들 기업들에게 더 많은 어떤 숨쉴 공간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분명히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는 또 사실 그건 이제 전략 전술에서 좀 전술에 해당하는 거가 될 것 같고요.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득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대하게 네, 잘 이렇게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토 혁명 시대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어발식 이 산업 통합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오토 산업 뭐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음악도 하고 콘텐츠도 하고 택시도 하고 뭐 금융도 하고 모두 다 한다고 이제 이거 뭐 대기업이 하는 똑같은 문어발식 사업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한국만 바라봤을 때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저는 문어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텐센트는 더 거대한 문어발입니다. 알리바바 더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 플랫폼, 뭐 콘텐츠 플랫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토라는 건 결국은 온라인 안에 오프라인을 끌어들이는 거고 결국 중심은 온라인에 있습니다. 온라인에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결국 그 컨셉인데요. 그러면 한 사람의 소비자가 들어와서 이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고 하면 이 소비자는 이 생태계 안에서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텐센트 생태계, 알리바바 생태계에서 한 사람의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생활이 다 끝납니다. 아침에 택시 타서 출근하고 점심 예약을 하고요. 중간에 자기 여행 갈 때 기차표도 예약을 하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또 이제 노래방 가는 것까지 다 예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어발식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우리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시장이 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토 시장의 미래는 상당히 좀 밝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오토 서비스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전망을 좀 간략하게 들려주시죠. 네. 일단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의 비효율을 온라인에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적 측면에서의 O2O 산업은 이미 미국, 중국은 다 성숙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점으로 신규 투자도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사실 포화 상태에 다다르는 거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2016년도의 관건은 뭐냐면 단순한 서비스를 준다기보다 거기에다가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그리고 새로운 또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가적으로 붙여나가서
따라서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의 확대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정지훈 칼럼니스트와 함께 오토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켓 이마기장 오늘 준비된 수서는 다 마무리가 됐네요.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 알아보는 것보다 더 쉬운 회계. 재무 상태는 재산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요. 차근차근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